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궁궐의 기와를 비추던 밤이었습니다. 새하얀 액정에 뜰한 16 신참 라인들의 운명이 서슬 퍼런 침묵 속에서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단 3명만이 임금의 침전인 대전의 지밀 라인으로 뽑혀 지존의 그림자를 밟는 영광 혹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터였습니다. 마지막 과제다. 여기 놓인 탕약 그릇을 각기 들고 저기 대전의 용상 앞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걸어가 곱게 내려놓도록 하라.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자는 그 자리에서 탈락이다. 궁녀들의 기강을 총괄하는 제조 상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그 말에 애꿎은 라인 하나가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헛기침으로 애써 딸꾹질을 누르려 했지만 탕약 그릇을 드는 순간 딸꾹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움찔 검은 탕약이 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끌어내라. 질질 끌려나가는 동료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연화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라는 뜻이었으나 스스로는 독을 품은 꽃이라 여겼습니다. 5년 전 대사헌이었던 아비가 충언을 고하다 영모로 몰려 저작거리에서 차명을 당한 그날 서은수라는 이름은 죽고 오직 복수만을 꿈꾸는 연화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연화가 탕약 그릇을 들자 은은한 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까지 탕약 그릇이 무에 그리 무거울까. 아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던 그날에 비하면 칼바람이 부는 산속에서 얼어붙은 감자 하나로 겨울을 나던 그 시간에 비하면 이 매끄러운 자기 그릇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용상 앞에 섰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익숙하고도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탕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제조 상궁이 매서운 눈으로 연화를 훑었습니다. 내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허나 교만함도 보이지 않아. 그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이 마음에 들기도 들지 않기도 한다. 내 이름이 무엇이며 부모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고. 연화는 또박또박 미리 준비했던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연화라 하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역병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먼 친척 어른의 손에 자랐습니다. 가여운지고 허나 동정심으로 지밀 라인을 삼을 수는 없는 법.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자리는 독과 같아서 마음이 약하거나 딴 생각을 품은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너는 어찌 그 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연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이라니요, 상궁마마님. 제 자신이 이미 독인 것을요. 진짜 독은 제가 아니라 마마님께서 모시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화는 가장 가엾고도 처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녀 가진 것이라곤 이 목숨 하나뿐이오니 전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이라도 삼킬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조 상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나머지 2명의 라인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대전 지밀 라인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침전,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선배 라인을 따라 처음으로 왕의 서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왕과 마주칠까 심장이 칼날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는 손끝은 떨림없이 고요했으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내 원수, 내 아비를 죽이고 내 가문을 무너뜨린 자의 공간에 들어왔구나.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선배 나인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자 연화는 그녀를 진정시키고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 나라의 지존이자 그녀의 원수인 왕 이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용포 자락을 아무렇게나 접어 올린 왕이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서서 책장 맨 꼭대기에 숨겨둔 곶감 상자를 꺼내려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는지 의자와 함께 뒤로 나자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으헉! 짧은 비명과 함께 왕의 몸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내 원수다. 저대로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린다면 나의 복수는 허무하게 끝날지언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연화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넘어지는 왕의 등을 온몸으로 받쳐 안았습니다. 왕의 육중한 몸에 떠밀려 함께 뒤로 나자빠진 연화의 위로 곶감 67개가 후두둑 떨어져 얼굴 여기저기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원수의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던 눈동자가 아니라 곶감을 놓친 것이 분하다는 듯 입맛을 쩝쩝 다시는 사내의 얼굴이, 그리고 연화의 이마에 붙어있던 곶감 하나를 슬쩍 떼어 제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올해 곶감은 달구나. 근데 너는 누구냐?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들어온 궁궐의 첫날 밤. 연화는 원수의 뒤통수가 아닌 그의 달콤한 곶감 향기를 먼저 맡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품에서 곶감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연화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몸을 정갈히 했습니다. 간밤의 황당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처럼 곶감을 탐하고 채통도 없이 나자빠지던 사내의 모습에서 아비를 죽인 냉혈한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저것은 위선일 뿐이다. 교활한 여우일수록 순한 양의 탈을 쓰는 법. 내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연화는 얼음물에 세수를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밀라인으로서의 첫 임무는 왕의 아침 세숫물을 대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은대야를 왕의 발치에 내려놓자 이현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발을 담그려다 말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뜨뜨. 이게 물이냐, 끓는 물이냐? 어느 안전이라고 늙은이 발을 삶아 잡족을 만들려 하는 게야. 벼락 같은 호통에 다른 나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연화는 태어냈습니다. 이미 어젯밤 겪어본 왕은 그저 성미 급하고 입맛 까다로운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허나 의원께 듣자 하니 사람의 체온은 손등이 아니라 팔꿈치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소녀의 팔꿈치를 믿고 물을 데워오겠사옵니다. 당돌하지만 틀린 말 없는 대꾸에 이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다시 데워온 물에 발을 담근 이현은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도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잔꾀만 늘었구나. 썩 물러가 있거라. 칭찬에 인색한 말을 툭 던지고는 이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감고 세수를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렇게 제 몸 하나 건사하는 데는 유난을 떨면서 어찌 남의 목숨은 그리 쉽게 거두었을까. 복수심이 다시금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왕의 서고를 홀로 정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서책을 가지런히 꽂던 그녀의 손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서한 구석, 여러 문서 더미 아래에 낯익은 주청서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올렸던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옥새가 찍힌 처결 문서가 겹쳐 있었습니다. 역적 서윤진을 차명에 처하고 그 일족을 노비로 삼으라. 피처럼 선명한 글씨가 연화의 눈을 찔렀습니다. 아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전하, 부디 옥좌를 더럽히는 간신들의 혀를 멀리하시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 올곧던 충심의 대가가 결국 죽음이었던가. 연화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후두둑 떨어져 상소문 위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복수를 꿈꾸는 독품은 꽃이 아니라 아비를 잃은 가여운 딸 서은수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왕 이현은 정무의 고단함과 마음의 번뇌로 쉬이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방에서 달여올리는 진정 효과가 있는 탕약을 마시고서야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 그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탕약을 들고 약방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마주오던 선배 상궁 하나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연화로구나. 눈썰미가 좋고 손이 야무지다 들었다. 전하께서 밤잠을 몹시 설치시니 내가 올리는 탕약에 전하의 고단함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 마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야지요. 재혼 인생을 건 정성을요. 그녀는 낮에 잠시 궁을 나갈 기회가 있었을 때 미리 약조해 두었던 비상을 구의 품에 숨겨두었습니다. 탕약에 그 비상을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왕의 침소로 향하는 연화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손에 들린 탕약 그릇이 더없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검은 액체가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원한의 무게보다 가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드디어 침전의 문 앞, 굳게 닫힌 문 너머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한 번 깊게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탕약 그릇을 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저 독을 품은 탕약을 왕에게 건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탕약을 올리러 왔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침묵을 깼습니다. 문 안쪽에서 짧은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들어오라는 나지막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은 촛불 2-개만이 켜져 있어 어둑했습니다. 그 어둠 속 왕 이현은 용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 병풍 뒤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왕의 채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이한 모습에 연화는 잠시 제가 품고 온 비상의 존재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전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옵니까? 연화가 조심스레 묻자 이현이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놈이 나를 노리고 있다. 내 목을 물어뜯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다. 연화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객인가? 아니면 귀신이라도 보인단 말인가? 그녀는 탕약 그릇을 내려놓고 품속의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왕이 가리키는 곳을 노려보았습니다. 병풍 그림자 밑 그곳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시커먼 돈벌레 한 마리가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건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저 흉측한 다리를 보아라. 저것이 내 발목을 타고 올라와 독을 뿜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것이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내 호위무사가 오기 전에 내가 처리하거라. 천하를 호령한다는 왕이 고작 돈벌레 한 마리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다니. 연화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저 미물 하나가 무서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라니. 연화는 성큼성큼 다가가 돈벌레를 맨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처리하였사옵니다, 전하. 이제 나오시지요. 그제야 이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엉금엉금 병풍 뒤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이미 구겨진 체면은 다림질로도 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 담력이 제법이구나. 내 특별히 너의 그 무모한 용기를 치아하마. 연화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용기는 무슨 겁쟁이 주제에.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탕약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장난은 끝났습니다. 이 탕약을 마시면 저 우스꽝스러운 사내도 자신의 복수도 모두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옵소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이만한 약이 없다 하옵니다. 이현은 탕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액체 위로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탕약을 바로 마시지 않고 그릇 속에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난스럽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우물 같은 슬픔이 그의 눈에 고였습니다. 심신을 안정시킨다. 과연 이 쓴 물 한 그릇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 연화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폭군이라 부르지. 아비의 자리를 탐해 형제를 죽이고 충신들을 베어버린 패륜아라고. 허나 그들은 모른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했던 그 밤들을. 내 형제의 칼이 내 목을 겨누고 믿었던 스승이 내 탕약에 독을 탔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탕약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꿈을 꾼다. 내가 죽인 자들이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한데 엉겨 내 몸을 뜯어먹는 꿈을. 그래서 잠드는 것이 두렵다. 이 약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그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다.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천하를 쥔 왕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허나 그가 뱉어내는 고통은 거짓이라기엔 너무나 짙고 무거웠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아비의 얼굴과 이현의 얼굴이 겹쳐지며 혼란이 일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저자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죽어 마땅한 자다. 이현이 천천히 그릇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독이 든 탕약이 그의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시면 죽는다. 저 입술이 젖는 순간 내 복수는 완성된다. 그런데 그 순간 연화의 눈에 이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탕약 그릇 안으로 톡 하고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또한 엿보겠지. 이현이 눈을 감고 탕약을 들이키려는 찰나 연화의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손목을 세게 쳐버렸습니다. 전하! 챙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탕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커먼 약물이 바닥을 적시고 독한 비상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이현은 놀란 눈으로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연화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경악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다 잡은 원수를 내 손으로 살렸을까? 그녀는 급하게 핑곗거리를 찾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탕약에 벌레가 빠진 것을 보았사옵니다. 감히 옥체에 미물이 닿게 할 수 없어 그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깨진 그릇 조각과 엎지른 약물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벌레라. 이 깊은 궁궐 안에는 사람보다 벌레가 더 많구나. 내 탕약조차 마음 편히 마실 수가 없어. 그는 화를 내는 대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치워라. 오늘은 그냥 깨어있으란 하늘의 뜻인가 보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물러가려 하자 등 뒤에서 이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벌레를 잡아주어서도 더러운 약을 마시지 않게 해주어서도. 연화는 도망치듯 침전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기둥 뒤에 숨어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하지 못한 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자가 너무나도 가여워 보였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혐오와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악몽을 꾸지 않았고 연화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간밤의 탕약 소동 이후 왕과 연화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현은 연화를 볼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고 연화는 깨진 탕약 그릇을 치우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곱씹느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이현이 대전으로 연화를 급히 불렀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왕의 앞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시 어제 내가 탕약 그릇을 쳐낸 것을 의심하여 문책하려는 것인가 싶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연화야, 가까이 오거라. 예, 전하. 내가 어제 그 흉측한 다리를 가진 괴물 아니 돈벌레로부터 과인을 구하지 않았느냐. 내 밤새 고민하다가 내 그 충직함에 보답하고자 귀한 하사품을 준비했다. 연화는 긴장했습니다. 금은 보화일까 아니면 면천을 시켜주려는 것일까? 이현이 비장하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자, 받거라. 이것은 선대 왕께서 물려주신 효자손이다. 보자기 안에는 번쩍이는 금으로 도금된 끝부분이 흉측한 도깨비, 손 모양을 한 효자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하의 지존이 하사하는 물건이 고작 등 긁는 막대기라니요. 게다가 그 도깨비 손톱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등을 긁다가는 등가죽이 벗겨질 것처럼 흉물스러웠습니다. 전하, 이것은 어허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구나. 과인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신하가 되라는 깊은 뜻이니라. 그리고 혹여 또 벌레가 나타나면 이걸로 때려잡거라. 손으로 잡기엔 내 손이 너무 곱지 않느냐. 이현은 뿌듯한 표정으로 효자손을 직접 들어 허공에 휘두르는 신용까지 해보였습니다. 쉭, 쉭, 이것 보아라. 아주 위협적이지 않으냐? 연화는 끓어오르는 헛웃음을 참으며 효자손을 받아들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의 등 대신 제 등을 시원하게 긁으며 전하의 은덕을 기리겠사옵니다. 그래, 그래. 아주 요긴할 게야. 그 철없는 모습에 연화는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리도 해맑은 자가 정말 아비를 죽인 냉혈한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 평화도 잠시 대전 밖에서 영의정 대감 드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매서운 영의정 박원종이 들어섰습니다. 이현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자손을 휘두르던 장난기 어린 사내는 사라지고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겁에 질린 왕만이 남았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어제 올린 비변사의 안건에 아직도 수결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국사가 장난입니까? 박원종의 목소리는 신하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이현은 시선을 떨구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클 듯하여 조금 더 살피려 하였소. 백성을 살피는 것은 신들이 합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옥새만 찍으시면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왕께서 왜 전하를 세자로 책봉하길 주저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왕을 꾸짖는 저 기세, 왕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저 태도. 그것은 분명 영모에 가까운 불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현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두십시오. 더는 기다려드릴 수 없습니다. 박원종이 횡하니 나가버리자 이현은 그대로 용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책상 위에 놓인 벼루를 집어던지려다 말고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나가거라. 혼자 있고 싶구나. 연화는 조용히 물러나와 문 밖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짐승이 우는 듯한 억눌린 흐느낌 소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왕이 잠든 틈을 타 대전의 밀실인 태실에 잠입했습니다. 왕의 비밀 장부나 약점을 찾아낼 심산이었습니다. 왕을 죽일 수 없다면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명분이라도 찾아야 했으니까요. 촛불 하나의 의지의 서책들을 뒤지던 연화의 손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 안에는 족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족자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피로 쓴 듯한 혈서와 그 아래 덧붙여진 왕의 일기였습니다. 임술년 10월 나의 스승이자 벗이었던 서윤진 대사원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나는 비겁했다. 박원종이 내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옥새를 요구했을 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들이 위조한 교지에 내 손으로 옥새를 찍어주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스승을 죽인 살인자다. 서윤진, 자네를 볼 면목이 없어 내 일이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네. 아. 연화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족자 아래에는 5년 전 아버지 서윤진이 처형당하던 날 왕이 몰래 썼던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가 수십 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이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눈먼 간신들의 인질이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홀로 몸부림치다 처참히 패배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연화는 족자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비의 원수라 믿고 독을 타려 했던 그 탕약이 실은 죄책감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가여운 영혼을 위한 유일한 위로였음을, 자신이 겨눈 칼끝이 아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아비를 그리워하며 홀로 울고 있는 어린 왕을 향해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태실의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가에는 잠옷 차림의 이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에 들린 족자를, 그리고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보았느냐? 왕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고요했습니다. 내 가장 추악하고 비겁한 비밀을 결국 내가 보았구나. 이현이 힘없이 다가와 연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궁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죽여라. 이 비밀을 안 이상 너를 살려둘 수는 없는 법. 허나 내 너를 죽일 자신이 없으니 차라리 내가 나를 죽여다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현은 연화의 손에 들린 단검을 쥐어주며 제 심장께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단검 끝이 왕의 용포를 뚫고 피부에 닿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연화. 이제 그녀의 칼날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아비를 죽게 방관한 무능한 왕의 심장인가, 아니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든 저밖에 진짜 괴물들인가? 이현의 무릎 꿇은 애원을 뒤로한 채 연화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대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아비를 죽인 원수는 왕이 아니었다. 왕은 그저 힘없는 허수아비였고 진짜 괴물들은 따로 있었다. 연화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칼의 방향을 바꾼다. 아비를 욕보이고 왕을 능멸한 저 간신배들의 목을 치기 위해 나는 이제부터 왕의 방패가 되리라. 다음 날 조정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박원종이 대소신료들을 이끌고 편전으로 몰려와 세자 책봉 문제를 거론하며 왕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왕에게 후사를 논하는 것은 무례를 넘어선 협박이었습니다. 전하, 보위가 불안하니 민심이 흉흉합니다. 하루빨리 양자를 들이시어 국본을 세우소서. 박원종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족 아이 하나를 세자로 앉혀놓고 훗날 이현을 폐위시킨 뒤 그 아이를 섭정하며 권력을 영구히 독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창백한 얼굴로 옥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편전 한 구석에서 찬물을 올리던 연화가 찻잔을 쨍 하고 깨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박원종이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전에서 찻잔을 깨다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짓이로다. 연화는 바짝 엎드리며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하오나 찻잔이 너무 뜨거워 그만 손을 대었사옵니다. 마치 이 편전의 공기가 전하를 옥죄는 열기처럼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사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개 궁녀가 감히 정사에 빗대어 대신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박원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 요망한 계집이,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군졸들이 들이닥치려 할 때 이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멈추라. 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편전을 울렸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박원종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궁인의 실수다. 과인이 용서한다는데 영의정이 무슨 자격으로 내 사람을 끌어내려 하는가?
이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연화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죽어있던 왕의 자존심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박원종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눈빛만은 더욱 표독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태실로 불려갔습니다. 이현은 낮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축 처진 어깨로 연화를 맞았습니다. 무모했다. 내 목숨이 몇 개라고 그런 짓을 하느냐. 전하께서도 어찌 참기만 하십니까? 저들이 전하를 허수아비 취급하는데 언제까지 죽은 듯이 계실 겁니까? 연화의 질책에 이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면 또다시 누군가 죽는다. 내 아비처럼, 내 형제처럼, 그리고 내 아비처럼. 연화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누구인지, 왜 궁에 들어왔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어찌 모르겠느냐. 내 눈빛이, 내 말투가 서대사헌을 쏙 빼닮았는데. 이현은 낡은 붓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서윤진이 생전에 즐겨 쓰던 붓이었습니다. 이 붓을 볼 때마다 맹세했다. 언젠가 내가 나를 죽이러 오면 기꺼이 목을 내놓겠다고. 헌데 너는 나를 살리고 나를 대신해 화를 내어주는구나. 이현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연화야. 아니 은수야. 나는 힘이 없다.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다. 그러니 제발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다오. 연화는 붓을 받아들고 맹세했습니다. 아니요 전하. 저는 이제 전하를 지킬 것입니다. 전하께서 성군이 되어 저 간신들을 몰아내는 날, 그때 제 아버지는 진정으로 명예를 되찾는 것입니다. 부디 강해지십시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왕과 역적의 딸,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들. 얄궂은 운명은 이제 공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묶였습니다. 한편 궁 밖에서는 박원종이 신복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 눈빛이 심상치 않아. 뒷조사를 해보라. 서윤진의 여식과 나이가 비슷하다지. 만약 그년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이번엔 왕과 함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박원종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서서히 연화와 왕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의 지시를 받은 포도청 종사관들이 서윤진의 옛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연화의 정체는 철저히 세탁되어 있었지만 서윤진의 딸이 살아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조정은 흉흉했습니다. 며칠 뒤 박원종은 연회를 빙자해 연화를 자신의 사가로 불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왕을 잘 보필하는 궁인을 치하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연화를 신문하고 왕의 약점을 캐내려는 덫이었습니다. 내가 그 영리하다는 지밀라인이더냐. 박원종의 서재, 은밀한 밀실에는 술상 대신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연한 척 미소 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비천한 저를 이리 귀하게 불러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전하께서 밤마다 누구와 서찰을 주고받더냐? 아니면 몰래 만나는 자라도 있느냐? 박원종의 눈빛이 연화의 눈동자를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여기서 한치의 실수라도 하면 자신은 물론 왕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찰이라니요? 전하께서는 밤마다 곶감을 드시고 주무십니다. 뭐라? 곶감? 예. 어찌나 곶감을 좋아하시는지 밤새 곶감씨를 발라내시느라 바쁘십니다. 그리고 잠꼬대로는 박대감은 충신이다, 충신이야. 하고 외치시던걸요? 연화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박원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앞에서 농을 해? 내년에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걸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박원종이 칼자루를 쥐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납시오. 문이 벌컥 열리고 이현이 술병을 손에 든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당황한 호위무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영의정. 내 자네가 좋은 술을 마신다기에 한 걸음에 달려왔네. 헌데 어찌 내 귀한 나인을 여기다 데려다 놓았는가? 설마 자네도 이 아이에게 곶감을 주려는 겐가? 이현은 잔뜩 취한 척하며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박원종을 향한 목소리만은 쩌렁쩌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곶감 창고직이야. 이 아이가 없으면 내 밤참은 누가 챙겨준단 말인가. 박원종은 기가 찼지만 왕이 직접 행차했으니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 취하셨습니다. 환궁하시지요. 실내. 여기서 자네랑 술 한잔 더 할 걸세. 자 받게. 충신 박원종 만세. 이현은 술상을 엎어버리고 박원종의 옷에 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틈을 타 이현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가마안.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현의 술 취한 연기는 가마 문을 닫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위험한 곳에 보냈구나.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연화는 이현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왕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전하, 이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들이 전하를 미치광이로 몰아가려 한다면 차라리 그 미치광이 짓으로 저들의 허를 찌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내일 조회 때 전하께서 직접 박원종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미친 척하며 웃으면서 뼛속 깊은 진실을 뱉어내시는 겁니다. 이현은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다간 정말 폐위될 것이다. 폐위보다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칼이 날아오면 제가 맞겠습니다. 연화의 단호한 눈빛에 이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준다면 나는 너의 창이 되어주마. 다음 날 조회. 이현은 박원종이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포 위에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익선관 대신 갓을 삐딱하게 쓴 모습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경악하여 수군거릴 때 이현은 박원종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영의정, 내 어젯밤 꿈에 선왕 전하를 배웠네. 예. 선왕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 현아, 너는 왜 5년 전 서윤진을 죽인 진짜 범인을 잡지 않느냐? 하시더군. 그래서 내가 물었지. 아바마마 범인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이현은 씩 웃으며 박원종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편전 전체에 울릴 만큼 섬뜩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늙은 여운이라 하시더군. 박원종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현은 미친 듯이 웃어 젖혔습니다. 하하, 농일세 농. 자네가 그럴 리 없지 않은가. 우리 충신 박원종이. 그 순간 연화는 편전 구석에서 박원종의 수하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날카로운 암기였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연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픽,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암기가 날아와 연화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치고 연화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연화야. 이현의 절규가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미친 척 연극을 하던 왕의 가면이 깨지고 분노한 호랑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어깨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희미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오직 하나, 왕의 절규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이, 어이를 불러라. 당장. 이현은 쓰러진 연화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용포가 연화의 붉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이며 웅성거렸지만 왕의 눈에는 오직 죽어가는 연화뿐이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눈을 떠라.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라. 왕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박원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은수? 그렇다면 역시 서윤진의 여식이 맞았구나. 박원종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보라, 전하께서 역적의 딸을 숨겨두고 연모하셨다. 저 계집은 5년 전 처형된 대사헌 서윤진의 딸이다. 역적의 딸이 궁에 숨어들어 왕을 홀리고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대역죄다. 박원종의 호통에 대신들이 일제히 역적을 처단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연화는 피해자가 아닌 죄인이
이연은 역적을 비호하는 못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왕의 뺨을 감쌌습니다. 전하 우지 마십시오. 이제 가면을 벗으실 때입니다. 이현은 연화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닦이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더 이상 미치광이 흉내를 내던 겁쟁이 왕은 없었습니다. 내 너희에게 진실을 보여주마. 이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박원종이 서윤진을 죽이기 위해 위조했던 가짜 교지, 그리고 박원종이 왕을 협박하며 썼던 각서였습니다. 연화가 태실에서 찾아내 자신의 옷 속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피에 젖은 증거물들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정 박원종이 영모를 꾸미고 충신을 죽인 증거다. 그리고 오늘 내 옥체를 해하려던 암기 또한 박원종의 수하품에서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모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현의 사자후가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원종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현이 몰래 포섭해둔 금군들이 들이닥쳐 박원종 일파를 포박했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닥쳐라. 내 놈의 목을 쳐서 내 스승 서윤진과 내 정인 연화의 피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박원종이 끌려나가고 편전은 숙연해졌습니다. 이현은 다시 연화에게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는 맹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전하, 말하지 마라. 기운을 아껴야 한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이제 진짜 왕이 되셨으니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독을 품고 들어왔던 궁궐. 그러나 그녀는 결국 독 대신 사랑을,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라고. 내가 내 옆에 있어줘야 성군이 될 것 아니냐. 이현의 눈물이 연화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성군이 되시겠다고. 백성을 저처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하늘에 맹세코 약속하마. 그러니 제발. 연화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왕의 통곡 소리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 이현은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억울한 이가 없도록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변한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왕은 밤마다 아무도 몰래 후원의 연꽃 연못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현은 미행을 나갔다가 산속 깊은 암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편에 한쪽 팔을 쓰지 못하지만 온화한 미소를 띤 여인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궁 밖으로 보내졌던 연화였습니다. 당시 어이의 필사적인 치료로 목숨은 건졌으나 독이 퍼진 팔은 쓰지 못하게 되었고 왕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죽었다고 공표한 뒤 몰래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이현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려가 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제 궁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그 구중 궁궐로 데려가는 것은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은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었고 왕이 되었다. 이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실려온 낯익은 향기를 맡은 듯 연화가 고개를 들어 왕이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닿아 있었습니다. 연못의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